일단 돈을 빼지 못하게 한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요. 중간에 막 빼버려요. 당장 오늘 집에 연금 계좌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 콘텐츠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진행을 맡은 이효연 조사역입니다. 이번 편에서도 김경록 박사님과 전재호 조사역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재조사역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주식과 채권에 대해 배우면서 투자에 훨씬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목돈 마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단기, 중기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길고도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아무래도 단기 중기했으니까 장기겠네요. 장기면은 뭐 노후 준비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연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금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금의 A to G를 알아보기 전에 짧은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저축과 투자만 해도 정신없는데 노후 준비라니 너무 막막해요. 연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뉴스에서는 맨날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용어들이 너무 많아 헷갈려요.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이것들은 다 다른 건가요? 네, 보신 것처럼 연금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조사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아직 20대니까 솔직히 연금은 좀 먼 미래 같거든요. 당장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이러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아끼는 게 더 현실이고 현재 같아요. 아직 먼 얘기 같아서 아직 연금을 시작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박사님, 굳이 지금부터 연금을 저희가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많고요. 채권도 어려웠지만은 알고 보면 쉬웠다 쉬워 연금도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9%를 납입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에 연 8.3%를 납입합니다. 이 둘만 하더라도 17.3%이죠.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따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퇴직연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왜냐? 수명이 이제 너무 길어지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 예전에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 도움이나 퇴직금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거의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탑을 형성하고 있고요. 거의 83.5세. 그다음에 보통 보면은 조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85세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2015년에 유명한 커버 스토리를 하나 냈었죠. 지금 올해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 하는 아주 이제 유명한 커버 스토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정 퇴직 연령은 평균 60세 정도이죠. 실제 퇴직 연령은 그보다 빠르지만요. 그래서 정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퇴직 이후에 20년 이상 최소는 이제 스스로 버텨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제 노후 소득 대체율, 내가 젊었을 때 소득에 비해서 얼마를 받느냐 이게 노후 소득 대체율인데요. 그게 약 한 47%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벌고 쓰면 은퇴 후에는 지금 생활비의 절반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연금을 노후의 월급 혹은 제2의 급여 통장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역 시절에는 이제 월급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면은 이제 은퇴 후에는 내가 미리 쌓아둔 이 연금을 통해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네,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노후는 나중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자산관리나 연금은 다 똑같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근데 박사님 뉴스를 보면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연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연금이라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너무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구조를 파악하면은 이제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세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요. 층 혹은 뭐 세계의 기둥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층이 퇴직연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제 쌓는 연금인데요. 여러분들 연봉의 대략 8.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는 9%를 납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 8.33%. 퇴직연금도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17.33%를 납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도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개인연금 제도를 또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개인 스스로가 드는 연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자기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삼층 연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사적 연금에 속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속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다른 연금인가요? 서구 사회에서도 3층 연금까지 하다가요. 요즘 4층 연금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주택연금입니다. 소위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활용한 노후 보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4층의 노후 보장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1층은 국가, 2층은 기업, 3층은 나 스스로, 4층은 주택.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노후 연금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혹은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집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지어가는 것입니다. 박사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노후 장치를 위한 수단이 정말 많잖아요. 예적금을 들어도 되고 ETF나 펀드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연금까지 지금 들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IRP, ETF 중에 뭘 가입해야 할까요? 하는 것인데요. IRP와 ETF 펀드는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일종의 계좌예요. 이게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계좌 안에 집어넣는 상품이 ETF와 펀드인 것입니다.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한테 좋은데 하는 것이 세제 혜택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데요. 무슨 세액공제, 과세이연, 조율과세, 분리과세 등등 해서요. 여러분들 듣기에도 지금 뭐가 불편하실 텐데 다양한 세제 혜택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세 이연은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거지 이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왜 혜택이죠? 네,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자를 받게 되면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연금 계좌에 내가 배당을 받는 ETF를 넣어놨다면 거기서 배당이 발생하면 그때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배당 금액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은 언제 세금을 받느냐? 돈을 찾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낸 부분이 계속 운용이 되면서 수익률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과세이연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붙인 말인데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를 저는 소리 없는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연금에 대한 세대 혜택은 납입할 때, 운용할 때, 인출할 때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다 세제 혜택을 주어 나왔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납입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납입할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면은 6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IRP까지 합치면은 연 900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이제 5,500만 원 이하라면은 16.5%를 공제받아요. 납입한 금액. 분리해 본다면요. 연금저축에만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 연금저축하고 IRP까지 합쳐서 900만 원을 한 해 납입하셨다고 하면요. 148만 5천 원을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인 것이죠. 제가 아직 신입이어서 연말정산 안 해봤지만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고 이게 커지는 이유군요. 박사님,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15.4%를 내게 되는데요. 찾을 때도 저율 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5.5에서 3.3%인데요. 그래서 60대 이하 같은 경우는 5.5, 70대는 4.4, 이제 80세를 넘어가면은 3.3% 이렇게 저율 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오, 퍼센트로 들어도 진짜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세금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의 합산과세 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분리과세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6.5%만 해서 이제 과세가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령할 때 저율 과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돈을 많이 찾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세제 혜택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길게 보는 것인데요. 만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정부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게끔 세금을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훨씬 세금을 적게 써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저축을 이제 노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것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 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한데요. 연금 바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방금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금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시간의 힘입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납입을 하고 운용을 잘 하게 되면은 수익에 또 수익이 붙게 되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게 되고 하면서요. 그때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A 씨는 이제 만 30세부터 매달 30만 원씩 연금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세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그래도 연금 운용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55세 기준으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시점을 비교해 보면은 A 씨는 그 55세가 되면은 1억 8천만 원이 자기 계좌에 있게 되고요. B 씨는 약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돈이 있게 됩니다. 10년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요. 거의 1억 원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찍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억이 차이 난다니 엄청나네요. 그래서 복리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금도 나의 편이 되는 것이고 아까 과세이연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운용 수익도 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리의 마블인데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박사님, IRP랑 연금저축 둘 다 이게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상품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그 말은 나의 퇴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뭔가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연금저축은 나의 옵션인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RP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두 주식펀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리금 보장 상품도 하고 싶은데 하면은 IRP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IRP와 연금저축을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IRP, 연금저축, ISA 이렇게 절세 혜택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이 ISA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ISA는 세계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제 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IRP는 좀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고요. ISA는 나의 저축 자산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SA하고 IRP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펀드만 들어갈 수 있어요. ETF나 펀드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ISA 같은 경우는 주식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기본 골격이고요.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 저 한번 화면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목적이랑 특징이 꽤 다르네요. 이제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을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돈을 빼지 못하게 한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요, 중간에 막 빼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이제 제한을 가했으니까요. 이 제한 때문에 나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돈으로 유동성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나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계좌들을 분리해 놓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SA 같은 것이 속해 있을 텐데요. IS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정도만 납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찾아도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것 등을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운영 자금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ISA로 유연한 자금을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투트랙 전략은 모든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후를 위한 연금 주머니,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비상시에 혹은 뭐 자녀의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놓으시는 투트랙 전략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연금 운용을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보통 몇 가지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로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 종목이 아니라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가격이 변동하지만 잘 참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투자 자산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만족해 주는 것이 연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연금에는 투자 자산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궁합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연금 운영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면교사로 해야 될 것으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깨지 마시고요.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십시오. 두 번째, 예금과 같은 단기 자산은 연금에 맞지 않습니다. 연금에서는 투자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젊은 분들에게는 이제 젊을 때는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투자 자산의 비중을 쭉 낮추고 가는, 소위 말해 시간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달리하는 동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자산을 갖는다고 해서 국내 자산만 모두 가질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보다 더 우량한 국가의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되는 것인데요. 일시금으로 왕창 찾지 마시고 연금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찾는 것. 그게 연금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진짜. 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노후 준비가 이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집에 연금 계좌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진짜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오늘은 노후 준비의 핵심,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연금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며 연금의 필요성을 또 이해하고 그리고 연금에 훨씬 친숙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투자의 중요성부터 주식, 채권, 연금에 대한 이해까지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신 전문가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슬기로운 금융생활 투자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분을 모시고 사회초년생들의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인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법부터 계약서 쓰는 법까지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